히카리는 발을 높이 들지 않고 걷기 때문에 뭔가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간질로 인해 작은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면 꼭 껴안고 바닥에 앉혀 그대로 15분쯤 가만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행훈련을 하다가 저는 머릿속에 산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굴러다니는 돌에 발이 걸린 히카리는 그만 꽈당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온 나의 지긋한 부인이 뛰어내리며 괜찮아요? 하고 말을 걸면서 히카리의 어깨에 손을 댔습니다. 히카리가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은 낯선 사람이 자기 몸을 건드리는 것과 개가 자기를 보고 짖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달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부인이 화가 난 채 가버린 후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역시나 자전거를 세운 채 우리 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여고생을 봤습니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내보였습니다. 그것을 잠깐 저에게 보이기만 하고는 주의 깊게 이쪽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잠시 후 히카리가 일어나고 제가 그 옆에서 걸으며 돌아보자 소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가뿐히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희가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떠난 그 소녀의 미소 띤 인사를 잊지 못합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에세이 말의 정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히카리는 작가의 아들이지요.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이 중년이 되도록 작가는 매일매일을 옆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사회에서 불행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에서 도움을 주는 여고생의 제스처가 인상적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적정한 거리란 얼마나 될까요?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전성태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성태 소설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1994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하셨고 소설집은 매향, 국경을 넘는 일, 늑대, 2번의 자아상이 있고요. 장편소설로는 여자의 발사, 그 외 많은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최근에 기타 등등의 문학이라는 따끈한 신작이 나왔습니다. 기타 등등의 문학, 좀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타 등등의 문학은 제가 2012년에 한 1년간 그 문학집배원에서 문장 배달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분들의 좋은 그 문장들을 옮기고 제 소감을 적어서 배달하는 건데요. 그것들을 한 5, 6년 뒤에 지금 묶은 책입니다. 네. 그 문학집배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2년 정도 하셨던 거죠? 1년 했었어요. 1년. 네, 해를 이제 두 해에 걸쳐서. 네, 두 해에 걸쳤어요. 네. 두 해에서 걸쳐서 했는데 이제 기간은 1년 정도 하셨는데 그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보람도 있으셨을 테고 그다음에 몰랐던 것을 다시 알게 되는 면도 있을 테고. 그때 아마 뭐 제일 보람된 건 이제 동료 작가들이 신작들을 내는데 요즘에 뭐 독자들을 또 많이 만나는 책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번 더 호명해 주는 거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좀 뿌듯했던 것 같고 또 이 문장 배달을 하고 나면은 이제 댓글들이 독자들이 올리는데 네. 뭐 물론 많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댓글들 보면서 그분들이 자기 경험을 갖다가 그 문장에다가 같이 덧입히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서로 이렇게 뭐 소통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네. 그때 소개했던 작품과 편지를 책으로 다시 엮으시면서 좀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네. 엮으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 이제 우선은 이런 책들이 엮을 때 좀 출판사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이런 책들이 잘 안 나가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제 작업이라기보다 많은 작가들의 어떤 땀이 묻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원고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좀 시간이 걸렸지만 책으로 이렇게 나와서 작가로서는 이렇게 잘 갈무리를 한 느낌도 들어요. 여기 이제 46편의 문학 작품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작품을 읽고 어느 한 부분을 딱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 선택 기준, 끌리게 되는 부분, 그 개인의 어떤 선택 기준이 있나요? 글쎄 뭐 이제 신작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의 좀 그래도 핵심을 좀 전달하려고 했었고 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아꼈던 이제 작품 같은 경우 오래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이 많이 묻어 있는 부분을 좀 잡아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정도 방향의 글들이 묶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독서량이 상당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독서 습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시는지 아니면 뭐 하루에 이만큼은 읽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으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요소 소설가 같은 경우 보면 아침과 저녁을 나눠가지고 아침에는 읽던 책을 읽고 저녁에는 새로 나온 책들을 읽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독서를 하는 시간대와 공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해수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글 쓰다 보면은 오히려 또 책하고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혜지의 작품들은 이제 다행히 매달 작품을 좀 추천해야 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매달 읽을 수 있어서 문혜지 작품들은 좀 읽게 됐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보내오는 책들, 동료들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읽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책은 뭐 꾸준히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그렇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서막을 장식한 작품이 있어요. 자크 럭클레르크의 게으름의 찬양. 여기를 보면은 인용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나는 시골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 작가님 이야기 굉장히 그 웃음이 나게 하는 부분인데 고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계십니까? 제가 아마 첫 소설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향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제가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게 짙게 배어 있는 글이었는데 글쎄 그 무렵에 아마 이승우 선생을 한번 뵀었는데 네. 이승우 선생님이 첫 인사가 네. 성태 씨는 고향이 그렇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마 그때 그 말이 이제 이승우 선생님은 본인이 고향에 대해서 갖는 어떤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했을 텐데 네. 저도 많이 그 질문이 저를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고향은 향수로만 남아있나 혹시 아픈 것들은 없었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글쎄 고향이 뭐 그리움의 대상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처의 근원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아요. 음. 부모님 대하는 마음. 네. 상처이자 동시에 회복인. 막 그렇죠. 가고 싶은 곳이나 또 피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네. 드는 장소일 것 같아요. 어떻게 도시 생활을 하신 지가 사실은 고향에서 사신 기간보다 더 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죠. 네. 근데 제가 신인 때 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톨게이트를 벗어나야지 모든 풍경이 내 문학적 풍경으로 다가오지. 서울에서는 도저히 어떤 풍경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울에 안 살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 결국은 적응이 실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작품을 읽고 그 작품에 나오는 공간을 이제 직접 답사해 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공간에 가서 그 공간과 연루된 작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삶과 문학이 같은 길을 가지고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작품과 관계된 공간, 직접 가보신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2011년에 헤이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몽골 여행을 했죠. 네. 어땠어요? 몽골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고비 사막을 간 예.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많은 풍경들을 우리가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큰 무지개. 네. 무지개 봤던 거 기억나세요? 무지개도 보고 그다음에 주먹만한 우박이 맞아요. 순식간에 한 5분 동안 미친 듯이 쏟아졌던 기억도 납니다. 네, 저는 그때 그 여행이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아요. 뭐랄까 다시 이제 그런 친구들과 그때 헤이수 선생도 있었지만 네. 그런 친구들과 이런 여행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몽골은 제가 여러 번 다니기도 했지만 제가 다녀본 어떤 여행지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그런데 뭐 거기도 몽골에 가면은 뭔가 시원의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시작되고 아직도 뭔가 우리 삶의 근원을 담고 있는 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끝났구나. 여기가 마지막에 어떤 마지막 대지로서는 마지막 어떤 대지가 아닐까 하는 뭐 이런 착잡한 마음도 함께 들어요. 네. 그때 몽골에 갔을 때 저희가 고비 사막을 걷는 중에 전성태 소설가님께서 작은 사막 낙타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우리로 치면 배추 반포기만한 크기의 맞아요. 작은 낙타풀인데 가시가 막 있는. 근데 큰 모래산이 바로 요 작은 맞아요. 낙타풀에서 시작된다라는 예.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그 낙타풀에 걸려서 멈추고 그게 사막의 뿌리가 되는 거죠. 네, 사막의 뿌리가 되는 낙타풀. 아유 아련합니다. 네. 다음에 한번 가요. 예,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또 가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김일한 작가의 서른을 소개하면서 이 고층 아파트의 마천루 야경은 아름다우면서 왠지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시대의 풍경이라고 쓰셨는데요. 작가님은 지금 우리 시대의 풍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 될까요? 네, 아주 어려워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큰아이가 중학생인데 아침 한 7시 반 정도에 통학버스를 타요. 제가 그날은 좀 밖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같이 탔는데 아들하고 버스를 타면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둘이 네. 멀뚱히 진짜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 하나가 중학생인 것 같은데 네. 휴대폰을 가지고 아마 이제 카톡을 동시에 한 4-5군데를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같이 마주 서 있는 부자 간의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혼자 손에 휴대폰을 들고 진짜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 저게 우리 시대의 풍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오면서 글쎄 그게 어떤 의미일까 문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우리는
진짜 어디서든지 곁에 있는 걸까 네. 하는 생각도 하나 들었고 또 진짜 이 SNS가 그 섬들 사람들이 이제 섬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걸 이어주는 연륙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우리 시대의 풍경은 휴대폰이다. 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옆에 있는 아빠랑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액정의 작은 화면에 눈을 마주치는 그런 모습들. 아, 우리 시대 풍경 많네요. 글쎄요. 제 아이하고도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SNS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해요. 여기 손홍규 작가의 투명인간을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는 자식의 몫이다 라는 아포리즘 같은 문장을 쓰셨어요.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실제로 아들 둘이시잖아요. 예. 아들 둘에게는 어떤 아버지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버지는 자식의 몫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 말을 썼던 것은 우리 세대들뿐 아니라 이제 아버지하고 참 잘 지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쉽지 그렇죠? 않죠. 저도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작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 좋은 아버지였든 아니면 정말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였든 간에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아버지는 자식이 감당해야 되는 자기 인생인 거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책임을 갖다 지고 이런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됐을 때 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강박증에 너무 많이 시달렸는데 그러면서 내가 조금 아무리 잘해도 아이에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또 우리 아이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좀 책임 회피성인가? 지금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자리에 어머니도 들어앉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어떤 삶들은 자식들이 그걸 다 감당해 가는 거지 그 책임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개하신 작품이 대체로 이 동시대 국내외 소설가들의 작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등등의 문학 맨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작품은 정지용이 1937년에 발표한 수필 별똥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로부터 먼 과거의 수필로 마지막 장을 장식한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정지용의 산문을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말의 마지막 문장, 우리말의 이제 그 옛날 조선 문장의 마지막이다. 아마 이런 어떤 문장을 써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그 책 안에는 그 해에 발표된 우리 동료들의 신작들을 이렇게 배달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담아둔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이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정지용의 별똥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산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가장 아끼는 문장이 바로 별똥이 떨어지는 네. 곳이에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낭송을 네, 해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신 거군요. 네. 지금도 어떤 창작의 연장선 상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차기에 발표될 작품이 진행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야심차게 연재를 시작했다가 장편을 네. 1회만 연재하고 손을 들었는데 지금 다시 6월부터 연재를 재개를 해요. 네. 그래서 제목이 늙은 햄릿이라는 작품인데 지난주에 첫 연재분을 넘기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올해 여름까지 그 작품
연재하는 데 아마 시간들을 많이 보낼 것 같아요. 원고는 상당한 분량으로 써놓으신 거죠? 잘라서 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영업 비밀입니다. 네, 늙은 햄릿 이제 곧 연재가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전성태 소설가의 목소리로 일단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똥이 떨어지는 곳. 정지용. 밤뒤를 보며 쪼그리고 앉았으려면 앞집 감나무 위에 까치 둥어리가 무섭고 제 그림자가 움직여도 무서웠다. 퍽 추운 밤이었다. 할머니만 자꾸 부르고 할머니가 자꾸 대답하셔야 하였고 할머니가 딴 데를 보시지나 아니하시나 하고 걱정이었다. 아이들 밤뒤 보는 데는 닭 보고 묵은 세배를 하면 낫는다고 닭 보고 절을 하라고 하시었다. 그렇게 괴로운 일도 아니었고 부끄러워 참기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둥어리 안에 닭도 절을 받고 꼬르르 꼬르르 소리를 하였다. 별똥을 먹으면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었다. 별똥을 주워왔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에도 별똥이 찍 화살처럼 떨어졌었다. 아저씨가 한번 모초라기를 산채로 훔켜 잡아온 뒷산 솔푸대기 속으로 분명 바로 떨어졌었다. 별똥이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날 가보려 벼르다 벼르다 이젠 다 자랐어. 네. 아우, 진짜 그 잊혀진 시골 풍경, 네. 그 다음에 어떤 풍습들, 네. 어떤 토속적 정감들, 할머니라든지 삼촌이라든지 하늘의 별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이 가득 묻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것들이 환기되시는지. 이제 이게 밤에 똥 누는 소년에게 예전에는 밤똥을 눕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그게 아마 예전에는 그 시골 마을이라는 데 가보면 화장실이 집에 아주 구석진 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올 때는 밤에 가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꼭 어른들을 데려가서 앞에 세워놓고 이름 부르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죠. 네. 그리고 아마 또 이제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밤에 배 꺼지지 말라고 밤에 밤똥을 못 누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풍경을 갖다가 시작을 해서 뒤에 뭐 그걸 병으로 해서 닭 보고 세배를 하라고 하고 한 이 동심의 세계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진짜 별똥을 갖다 주워온 동네 어른 이야기로 이렇게 가면서 뭔가 신화의 세계로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 동심의 세계하고 신화의 세계가 정말 문장도 요즘 문장하고 달리 그냥 주어가 한 문장 안에서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됐다가 뒤척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정말 이게 우리의 구어의 세계하고 또 전승의 세계가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연습해서 쓸 수도 없는 정말 우리의 마지막 문장 같아요.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왠지 시골집 토방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오셨는지 일단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소리, 그다음에 새소리, 바람 소리, 그다음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어떤 햇빛의 냄새라든지 그 어떤 울림, 메아리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근사한 소리를 담아왔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제일 무거운 숙제였던 것 같아요. 소리 가져오는 게 별다른 것은 아니고 네. 제가 낮에는 이제 아이들도 학교 가고 혼자 집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오후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제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제 집 옆에 초등학교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뛰어노는 그 소리가 창문으로 넘어와요. 이제 제 아이도 초등학교를 거기 다니는데 네. 제가 유치원 때 이렇게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받고 그 아이가 이제 저기 가서 이렇게 분명히 저기도 우리 아이도 뛰어놀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소리를 멀리 그 아이가 있는 기척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지금 내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생활감 이런 것들이 저는 한번 담아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소리들을 듣다 보니까 소리와 소리가 이렇게 막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소리가 꼭 새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들 소리가 또 햇살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한데 뭉쳐져서 그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해왔나 봐요. 숙제를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늘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여쭙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늙은 햄릿을 연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독자들은 좀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 외에 또 다른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지금 두려움이 커요.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큰데 그 얼마 전에 그 아까 이승우 작가 이야기했지만 이승우 작가가 생의 이면이라는 소설에 그 작가의 말에 실패를 예감하면서 써야 되는 소설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이안을 받았는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죠. 예, 저도 뭐 이 소설이 아까 우리 아버지는 자식의 몫이다라는 말처럼 이제 제 어떤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쓰면서 뭔가 지금 아직 넘지 못한 어떤 것들, 만나야 되는 것들이 많은 작품인데 네. 그것들이 잘 무사히 내가 그게 고통이어도 좀 잘 만났으면 좋겠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독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한참 열심히 써야 될 나이가 이제 도래했어요. 제가 시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년간은 열심히 소설을 쓰고 싶어요. 네. 가끔 놀아드릴게요. 가끔 놀아주시고 이곳에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먼 곳을 향해 떠나는 돛을 올리고 또 닻을 올리고 푸른 바다로 나가는 거대한 함선을 보는 기분입니다. 잘 출항하시고 격렬하게 싸우시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전성태 소설가님 보내드리고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한국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시는 번역가를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외국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일본 문학 번역가 정수윤님, 독일 문학 번역가 박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본 문학 번역하고 있는 정수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역가 박술입니다. 네,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정수윤 번역가님부터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연대기. 저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이렇습니다. 작은 방 안에 어스름한 오후의 햇살이 들고 저는 배를 깔고 누워서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합니다. 40권인가 50권짜리 세계문학 전집,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펄벅의 대지나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호손의 좋은 글씨,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지금 생각하면 수많은 문학 전집 중에서도 강인한 여성이 주인공이었던 대작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푹 빠져서 몇 번이고 읽으면서 나도 이런 여성이 돼야지, 이렇게 강인한 여성, 생명과 문학과 감수성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 어쩌면 나도 작가가 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든 돈을 벌고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교차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 작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KBS, EBS 같은 프로그램에서 씨름을 하고 구성을 하는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도서관으로 달려가고만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책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만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방송작가 일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가보자, 출판의 왕국이라는 일본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 라고 해서 무작정 비행기를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 문학을 접했고 가지고 간 돈도 다 떨어져서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일본 근대 문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또 너무 재미있는 세계가 펼쳐졌고 다자이 오사무나 미시마 유키오, 미야자와 겐지 같은 작가들에 푹 빠져서 재미있게 책을 읽으면서 유학생활을 보냈고요. 그렇게 글을 쓰고 싶다라는 이제 포부를 가졌던 저는 일본 유학생활을 통해서 또 무기소녀라는 동화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 동화를 쓴 지는 한 5년이 흘렀고 그동안에 많은 문호들의 시나 소설, 희곡, 수필을 번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순간 번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언젠가 내 작품을 위한 훈련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그게 실현될지 어떨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저 자신조차도 모르고요. 저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이 언제나 제 마음을 뛰게 만드는 것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나의 연대기란 제목에 충실한 그런 연대기로 보이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네. 어릴 때라면 보통 2살 정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래도 있으신가요? 기억은 없고 이제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데 집에 항상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읽으셨던 세계문학 전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소녀였죠. 네. 아버지의 유품, 세계문학 전집, 그것을 읽고 시간을 때우던 소녀가 일본 문학을 번역하게 되는, 또 세계문학 서가의 한 곳을 차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작가를 몇 년간 하셨습니까?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KBS, EBS. 예. 그 어떤 점에서 스피디한 면 외에 또 어떤 점에서 좀 안 맞으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매료가 되어서 방송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해보니까 저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점이 마치 물거품처럼 너무 금방금방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내일이면 사라지는 그 감각이 저를 좀 허탈하게 했고, 그 여의도에 가면은 국회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만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가서 그 책에 막 50년, 100년, 200년 된 그런 책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싶은 좀 고리타분한 네. 그런 저를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일이 이쪽으로 밀어낸 피스톨 역할을 한 것이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쪽 일만 시작을 했었더라면은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런 그 선망이라든지 예, 그런 게 호기심. 있었을 수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방송 작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참고해 존경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본에서 지냈던 시간은 어떤 식으로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계시나요? 일본에서 지냈던 시간은 온전히 저한테만 집중했던 시간. 예, 그래서 그 야나카라고 무덤가 근처에 집을 얻어가지고 옥탑방을 얻어서 살았는데, 예, 거기는 무덤가다 보니까 벌레들도 많고 조용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오래된 것들의 향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느끼면서 예,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오롯이 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맨 처음에 번역했던 일본 문학 작품은 기억하십니까? 예,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네. 제가 운 좋게도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의 전집을 번역하게 되어가지고 예, 한 3년 동안은 다자이 오사무에만 오로지 매달려 있었던 네.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또 누군가의 서가에 그 전집이 꽂혀 있겠군요.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기 소녀라는 동화를 쓰신 거예요? 예, 예, 예. 그 어떤 내용의 동화입니까? 제가 이제 그 일본의 야나카 묘원이라는 무덤가에 살 때 저희 집에 이제 모기 친구들이 많이 방문해 줬는데 제가 이제 모기를 막 너무 괴로워서 죽이기도 하고 선풍기로 이렇게 모기가 오지 않도록 선풍기를 공중 천장으로 향하게 하면 모기가 잘 이 날개짓을 못한다고 해서 아무튼 이제 씨름을 하다가 네. 이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달려드는 또 뭔가 어떤 인연이랄까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네 이제 도서관에서 모기와 그 밖의 곤충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동화로 처음엔 동화가 아니었고요. 이걸 소설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은 인간이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모기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기가 된다라는 생각 아래 내가 모기가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보이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라고 하는 것을.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 다음 얘기를 하시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궁금하신 독자분들, 모기소녀. 예.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냥 소설을 썼는데, 아무도 책을 내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막 공모전에도 냈지만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읽기엔 너무 재미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하루는 이거를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로 각색을 해서 공모전에 냈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당선이 되면서 그걸 이제 다시 동화책으로 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다시 그걸 동화로 각색을 해서 온갖 그 어린이 도서 출판사에 보내는 그런 과정 끝에 이 모기소녀라는 책이 나왔고, 그리고 애초에 썼던 그 작품과는 또 편집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책이 되는 거예요. 편집자분들이 아이들이 이런 무서운 곤충들은 싫어하니까 귀여운 곤충들 좀 넣어봅시다. 그래서 무당벌레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텍스트가 됐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책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박술 번역가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나의 연대기. 86년 전주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때 헤르만 헤세 괴테 등을 읽고 독일에 가면 학교에서 라틴어로 대화하고 히라보로 시를 쓸 것 같은 환상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독일로 갔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맥주만 마시다가 학창시절이 끝날 뻔했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니체의 글을 만났다. 무슨 광인이나 예언가의 글을 읽는 것 같았다. 도저히 다른 책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그때부터 독어가 아니라 니체의 언어를 흡수했다. 하루에 니체 한 페이지만 읽으면 행복해진다 라고 기숙사 방문에 써놨더니 친구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미넨대학교 철학과였다. 비교 문학과를 기웃거리면서 첼란, 트라클, 노발리스 같은 시인들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가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시간이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철학 박사 논문을 쓰던 중에 사려 깊은 국방부의 배려로 한국에 3년 동안 머물게 생겼다. 장소는 군대였지만 아무튼 11년 만에 모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보다 100년 먼저 전쟁에 참전했던 비트겐슈타인을 떠올렸고 그렇게 복무 중에 전쟁 일기라는 책을 번역했다. 니체의 비극의 탄생 공역 작업도 했다. 지금은 미넨에서 철학 텍스트의 번역을 주제로 새로운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 네. 고등학교를 자퇴하시고 독일로 가셨어요. 네, 그랬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뭐랄까 약간 독일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부모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경력이 있어가지고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내신 거죠. 그래서 갔었는데 처음에는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랐죠. 처음엔 사실 뭔가 애들이 다 이렇게 학문을 추구하고 시를 쓸 줄 알았는데 여느 아이가 다르지 않게 그냥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메넨대학교 철학과였다. 미넨대학교.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는 원래 글을 쓰고 싶었고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소설이나 시를 쓰고 싶었는데 니체라는 철학자를 만나게 돼서 다 바뀌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철학을 이해했던 것보다는 사실 니체가 쓴 도가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약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약간 불타오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에 이렇게 휩싸이면서 당시에는 너무 니체를 많이 읽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니체가 저한테 말을 걸 정도로 약간 이제 아팠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철학 텍스트만 계속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학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만 또. 그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논문을 쓰던 중에 군 생활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어떻게 보면은 군 생활하다가 철학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저도 그 족적을 따라서 가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 거 저한테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박사 논문을 쓰던 중에 육군사관학교라는 기관에서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원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 좋게 지원이 돼가지고 그때 들어왔었던 거고요. 제가 올 때 했던 생각은 비트겐슈타인도 그때 제 나이에 입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팬심 반, 그리고 국방부의 배려 반으로 들어왔었죠.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연병장에서 먼지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가르치다가 저도 군복무를 완료하셨군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네,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이제 연병장에 있었죠. 네.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제 시간에 플라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자거나 제가 주는 걸 먹거나 이런 식으로 군 생활을 보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각각 일본 문학과 독일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시는데요. 번역하신 작품들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수윤님부터.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이 오사무 전집을 시작으로 일본 문학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또 에세이로는 오에겐자부를 읽는 인간, 그리고 장서의 괴로움이라는 책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문호들의 산문을 모은 슬픈 인간이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시로는 봄과 아수라라는 미야자와 겐지 시집, 그리고 희곡으로는 이누우에 히사시의 아버지와 살면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한 작품만 꼽는다면. 가장 최근에 발매된 작품. 예, 그거는 이제 봄과 아수라라는 미야자와 겐지의 시집인데요. 1924년에 겐지가 자비 출판으로 27살에 처음 만든 첫 시집 번역한 작업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박솔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처음 번역한 글은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회학자의 에세이 말하기와 침묵하기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트겐슈타인 전쟁일기, 니체의 비극의 탄생,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노발리스의 밤의 찬가와 철학 파편집 이렇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네, 일본어와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고민하실 만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많이 있죠. 일단 최근에는 이제 많은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각 작가마다 다른 문체나 스타일을
저라는 한 사람이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모든 책이 제가 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작가마다 호흡이나 문체 같은 것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또 혼자 낭독을 하기도 하고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어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존댓말과 반말을 한 문장에 섞어서 쓰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약간 운율이랄까 좀 재미있다고 느끼면서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존댓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반말로 나오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말로 할 것인지 존댓말로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박솔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물론 독일어가 더 거리가 멀지만 일본어보다 제가 하는 번역이 보통 이제 고전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공간적 거리보다도 약간 시대적 거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이번에 한 그 밤의 창가 번역 같은 경우도 이게 전근대시는 대부분 그 정형시잖아요. 모든 언어권에서. 그래서 가군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약간격 같은 그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거를 다른 유럽 언어로 옮기면 그런 구조들을 옮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옮기게 되면 하나도 옮길 수가 없는 사실 시가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현하지 못하니까 어떤 다른 이미지 같은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내재라고 부르는 그런 내재된 음악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의 힘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을 선택해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번역 대상작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학성이 짙은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학적이고 또 제가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되게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좀 과학적이나 딱딱한 것들보다는 제 전문적인 저의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는 작가들의 책이나 시집을 번역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또 근데 사실 또 이 생업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작품 중에서 마구 쳐낼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문학적인 작품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걸 당연히 하고 싶지만 그중에서도 고르라면 약간 어려운 작품, 알려지지 않은 작품 그러니까 약간 해석의 공간이 넓고 내가 처음으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오히려 난해해서 해석 여러 개일 수 있는 것 거기서 나의 어떤 길을 찾아보는 게 제가 하는 게 워낙 또 철학이나 문학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역이 굉장한 노동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속력이 실력이다라는 업계 용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번역하는 시간, 뭐 페이지 할당량을 정해놓고 일하시는지 또 뭐 어디에서 주로 작업이 잘 되시는지 어떤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같이 동료들과 함께 공간을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마감 날짜가 있으니까 책의 페이지와 마감 날짜를 나누기를 딱 해서 이때까지는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세요? 예, 맞아요. 제가 그걸 낙서해 둔 걸 보더니 옆에 친구가 언니도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정해진 할당량을 꼬박꼬박 할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동에 걸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감이 막 임박했을 때는 열흘 내내 집에 안 들어가고 작업실에서 뭐 거의 하루 종일 밥 먹고 눈 뜨고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예. 박솔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성실한 인간이 아니라서 저는 될 때 다 하고 남은 시간 노는 주의인데 약간 물론 제 한 텍스트가 워낙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텍스트일수록 된다 싶으면 그때 몰아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이틀 살 정도 맞아요. 몰아서 쭉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로 어디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저는 박솔님께 궁금한 게 아까 그 니체의 문장들 독일어로 쓰여진 문장들이죠. 그걸 볼 때 어떤 그 음성, 그다음에 어떤 음악성, 그다음에 메시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대하고 깊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작들을 한국어로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는 좀 어떠신지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전혀 한국어를 오랫동안 안 쓴 다음에 봤었는데 지금 한국어를 다시 잘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나의 니체가. 근데 직접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럴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되어 있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가져가는 연습을 사실 오랫동안 했어야 됐고 음악성을 사실 옮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번역 작업이라는 게 그 퍼스트 랭귀지보다 옮겨야 할 그 언어, 세컨, 그 타결 랭귀지 능력이 네. 또 뛰어나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아,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 목소리가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신다고 하니까 많이 떨렸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뭔가 방언이 터진 것처럼 더 얘기하고 싶고 네, 오랜만에 박수 선생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요. 뭔가 되게 시간이 짧네요. 네.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네. 자,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유 신입니다. 오늘은 시집 유쾌한 회전목마의 서랍을 출간하신 박성현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스는 박성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9년 만에 나온 시집이죠. 정확히는 10년 만에 나온 시집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2009년에 등단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채워버린 거죠. 4월 말에 인쇄된 시집을 받아들고 짙은 보라색 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갑자기 망망대해 표류하는 난파선이 된 기분이 들더군요. 누군가 저를 툭 건들면 하염없이 가라앉아 버릴 것 같았습니다. 시집 나오고 며칠을 몸살로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살도 많이 빠졌고요. 몸에서 뭔가 큰 덩어리가 쑥 빠져나간 기분. 평생 이런 기분은 정말이지 처음이었습니다. 그 시집이 보면 디자인이 보라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라색은 누가 정해준 거예요? 두 가지 컨셉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짙은 보라색 이거 하고요. 하나는 또 짙은 오렌지색인데 저와 와이프가 고민하다가 춘자라는 그 컨셉에 맞는 게 보라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라색으로 정했습니다. 시에서 보면 춘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 네네. 춘자는 도대체 누군가요? 이 시집을 내고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집에 나오는 춘자가 누구죠? 라는 이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학사적으로 보면 춘자는 어떻게 보면 이미 폐기된 인물에 가깝거든요. 70년대나 등장할 법한 영자의 전성시대를 생각하면 그 동일한 이미지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폐기된 인물인 춘자가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품에서 보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춘자는 모두 4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춘자를 연기하는 춘자,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춘자를 바라보는 다른 배우인 춘자, 다음에 세 번째 춘자들이 연기하는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으로서의 춘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명의 춘자를 바라보는 독자로서의 춘자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발상을 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춘자라는 얼굴을 하고 각각의 표정을 짓고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들이고 직장인이고 강사하고 시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의 춘자가 제 안에 무수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근에 툴툴대는 춘자, 막차를 타고 겨우 집에 들어가는 춘자, 그리고 겨우겨우 시를 쓰는 춘자, 직장에서 인정받고자 묻어내를 쓰는 춘자.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저를 연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시집의 춘자는 모두 제 생활의 표정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춘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예전에 여자친구의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춘자가 저는 네. 일단 뭐 사랑했던 사람 뭐, 사랑했던 사람. 뭐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잘못 짚은 거군요. 물론 첫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춘자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생활하는 사람, 생활인으로서의 모든 사람들. 네네. 제가 듣기로는 문해중앙 출판사에서 마지막 시집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시단에서 한획을 그은 출판사의 마지막 시집이란 게 한편으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역사적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역사의 마침표라는 점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가뜩이나 시인들이 시집을 내기 어려운데 출판사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좀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문해중앙이 계속 시집을 냈으면 싶어요. 그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시들을 보면 미술에서부터 음악까지 다양한 소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시에서 풍부한 소재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지점의 알레고리가 이렇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첫 시집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개념을 정하고 뭐 플롯과 뭐 여러 장치를 생각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온 내력이 녹아서 그렇게 변형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들었던 음악과 보았던 미술, 연극, 공연, 그리고 만졌던 건축이라는 장르들이 제 살과 뼈에 찍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가 문장의 예술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문장이 예술이 가진 한계를 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장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영하고 뒤집어 버려서 시라는 장르의 균열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춘자라는 그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음악과 미술, 연극적 요소를 시에 삽입하고 한 편의 공연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만났던 게 2015년도에 그때도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런 팟캐스트의 인터뷰는 처음이라서 네. 무척 긴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좋게 생각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사실 목소리는 저보다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더 좋아요. 제가 시집을 보면서 오랜 시간 시집을 묶은 시인님의 깊은 내공도 많이 느껴졌고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서글픈 블랙 코미디의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자가 4명이라는 것,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춘자의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거를 보는 사람조차 춘자의 가면을 쓰고 있고 독자들조차 춘자화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상한 코미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극 같은 거겠죠. 시를 안 쓸 때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보통?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기 전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집중해서 일하고 매일같이 그리고 야근한다고 투덜대고 참 저는 밤에는 시를 쓰지 않습니다. 밤에는 시를 갖다 못 쓰는데 왜냐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메모하거나 사무실에서 틈틈이 그냥 몰래 직장 상사 눈피해서 몰래 시 쓰고 평론 쓰고 일과 시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제 시의 장점이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인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저는 그 독자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 독자들과 같이 일상에 절망하면서도 그 일상을 넘어서려는 평범한 시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박성현 시인의 목소리로 없는 손 들으며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손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 손이 없다고 충고하지만 움켜진 사과는 복도 끝으로 굴러간다. 어제 분실물 보관소에서 손을 찾아가라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 당신의 없는 손과 동일한 부피와 냄새를 가졌다며 수학이 넘어 공무원이 강경하게 말했다.
그러나 없는 손은 모른 척 열심히 자판을 두드린다. 없는 손은 밤이 아니라도 언제나 밤일 뿐인 막다른 골목, 혹은 상처 없는 통증. 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사과를 놓치고 있다. 어느 날은 여행지에서 쓴 엽서가 배달된다. 나는 내가 있던 곳을 기억할 수 없어서 없는 손에게 장소를 물어본다. 어디에 두고 왔는지 이미 까마득해요. 손이 없는 곳에서 어떤 자세가 튀어나온다. 손이 없는 곳의 자세는 내가 접혔던 곳과 같다. 나는 접혔던 곳을 다시 펴서 빈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커튼의 입장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커튼의 입장에서 엽서에 우표를 붙이고 우체국으로 간다. 커튼의 입장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커튼의 입장에서 서리가 내리기를 기다린다. 거울을 보는 한밤중, 낯선 모가지가 흰 꽃을 든 없는 손을 바라본다. 없는 손도 하나의 자세. 이것은 밤이 아니어서 언제나 밤일 뿐인